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다한증으로도 불리는 땀 과다증은 말 그대로 땀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주로 손바닥이고요. 겨드랑이나 발바닥으로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게 증상을 겪는 분들은 땀이 난다기보다 손수건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상성 다한증으로 설명되는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땀이 많았던 곳의 증상은 줄어드는데 다른 곳에서 땀이 많아지는 거죠. 삶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이라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다한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땀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죠. 특히 다한증으로 불릴 만큼 땀이 많으면 일상의 불편이 크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걱정될 정도로 다한증의 증상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땀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맞습니다. 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크게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땀은 이제 피지 분비와 함께 피부의 건조를 막고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해서 상처 나는 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너무 건조하면 상처가 잘 나고 뭐 종이에도 베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통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네. 둘째는 이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결국 이제 땀을 발산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항상성 섭씨 36.5도라고 하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 동물이 되는데 네. 이 체온을 조절할 때 심부 온도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거나 체온이 올라갈 때는 땀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면서 체온을 낮추는 그런 체온 조절 역할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체내에 머물러 있는 수분을 적당량 배출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분을 배출하고 또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생리학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또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그것과는 다른 부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인체 내 그런 기관들이 잘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네. 단순히 땀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땀을 우리 몸에서 심장의 진액이라고 해서 이 우리 열을 만들고 노폐물을 만들고 이런 순환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땀의 네.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긴장할 때도 그렇고 갱년기에도 땀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질환으로 나는 식은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태에 따른 땀의 양상이 모두 다른 건가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땀의 성분들은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좀 이제 양상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그냥 긴장한다. 뭐 네. 다른 질환은 없고 그냥 긴장해서 나는 일반적으로 다한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교감신경이 좀 과다된다든지 또는 손바닥에서 땀이 난다든지 또는 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더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뭐 머리나 이런 데서 운동할 때 땀이 나는 것처럼 이럴 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갱년기에 또 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성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우리 안면홍조라 그래서 보통 갱년기 때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위로 열이 확 올라서 우리 조열이라고 하지만 정말 파도처럼 싹 열이 왔다가 열이 확 꺼지면서 몸은 차지면서 땀이 쑥 나게 되거든요. 네. 또 이렇게 열 날 때는 또 막 비 오듯이 머리 쪽에만 주로 또는 이제 목이나 가슴 상체 위에 우리 몸에서 이제 상체 쪽에서만 주로 땀이 나고 손발은 또 땀이 많이 안 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우리가 질환 때문에 오는 거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중풍이라든지 다른 쪽이 있으면은 또 특정 부위만 좀 땀이 나는 것처럼 땀 자체의 성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네. 나는 부위라든지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라든지 또는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땀에 대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히 다한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땀이 너무 많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다한증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태성, 온발성 다한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냥 어떤 질환이 없을 때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땀은 보통 이제 600에서 700ml 정도는 땀을 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땀을 흘리고 뭐 잘 때도 흘릴 수도 있고 뭐 평상시에도 땀은 나니까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정 운동을 강하게 하면은 뭐 4리터 정도 이상도 땀을 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뭐 이제 천인남종하는 경기를 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할 때 뭐 15리터의 땀을 와. 흘린다고 할 정도로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양의 땀을 흘리는데 네. 그런다 이런 건 사실 정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땀 나는 것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한 4단계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뭐 1단계는 그냥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뭐 크게 땀 나는 것도 불편하지도 않고 내가 인식도 잘 못하면은 그냥 뭐 1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2단계는 내가 뭔가 인식을 하는데 좀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나 그냥 땀이 나는구나 하는데 일상생활에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을 주는 게 2단계가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3단계는 나 땀이 나는 건데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그렇지만 또 가끔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3단계 정도 다한증일 수 있고 이제 네. 4단계는 뭐 땀 나는 것도 못 참고 정말 매일매일 땀 나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은 이제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땀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본인의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느낄 수가 있고 네. 불편한 정도를 일상생활에 불편한 여부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부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한증의 원인이 뭔가요? 땀샘의 문제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땀이 당연히 땀샘에서 나기 때문에 가장 땀의 형태에 따라서 땀샘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한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 땀샘을 조절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네. 사실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선천적으로 또는 뭐 유전적으로 이제 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뭐 특정적인 것들이 잘못하지 않는데 다한증이 날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땀샘 종류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에포크린 땀샘, 뭐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나눠지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에포크린 땀샘이 우리 몸에서 주로 이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이렇게 뭐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분포가 돼서 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땀이 나는 거를 정상적으로 나는 건데 그게 어떤 다른 원인 뭐 스트레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원인 질환이 됐든 정말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들은 또 이제 그런 다한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뭐 원발성 또는 뭐 본태성 다한증, 뭐 국소성 다한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완화가 되는데 또 이제 5, 60대까지도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땀을 조절하는 것들이 뭐 자율신경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어떤 시기든 좀 뭔가 밸런스가 깨지거나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또는 뭐 자율신경계라는 거 우리가 심리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한증의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또 뭐 폐경이 돼서 갱년기 돼서 안면홍조가 되면서 갑자기 그런 걸로 땀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뭐 당뇨나 뭐 악성 종양이나 또는 만성 감염이 걸리거나 또는 어떤 열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원인은 어떤 2차성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인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음양의 조화라든지 또는 이런 수분 대사가 좀 잘 안 되거나 뭐가 막히거나 이랬을 때 또는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식은땀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자고 나면 땀을 흠뻑 젖는 그런 도안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음혈이 부족한 상태, 신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아이들이 좀 너무 잘 안 먹고 또는 활동량은 많은데 비해서 영양이 좀 부족할 때는 그런 쪽으로 나는 게 또 도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말도 하거든요. 선천적인 경우도 많은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발성 국소 다한증의 경우는 뭐 가족력이 뭐 한 25%에서 30% 이게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는데 네. 뭐 한 4분의 1 정도 30% 전후로는 좀 가족력을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떤 그냥 뭐 우리 가족들은 전체로 선천적으로 좀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력이 있는 거는 아니게 되고요. 그런 양상들을 가지게 돼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게 다한증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25세 이전에 다한증이 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원인도 모르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한증인 분들을 떠올리면요. 손에 땀을 일단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다한증이 가장 흔하게 원발성 다한증은 주로 손바닥, 겨드랑이 다한증이 뭐 대부분 가장 많이 15에서 2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러고 네. 또 이제 5에서 10% 정도는 이제 겨드랑이에만 이제 국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5% 미만에서 이제 안면부, 얼굴에서만 또 다한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손, 발, 겨드랑이 뭐 여러 군데 다한증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발병되는 시기에 따라서 부위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주로 손바닥 다한증인 경우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조금 뭐 긴장을 많이 하거나 시험을 칠 때만 되면은 나는 손에 땀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겨드랑이 다한증은 이제 사춘기 이후 20대 초반 이후부터 조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심하면 이제 손바닥 발바닥까지도 이제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되고 네. 또 이제 머리 쪽에 안면부나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얼굴 쪽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네. 화장이 지워지거나 안면은 저 얼굴도 뭐 붉은데 땀이 너무 많이 나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체로는 또 그런 거에 무관하게 좀 약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뭐 손바닥, 겨드랑이 또 심지어 여러 곳에 나타난다면 일상의 불편이 클 텐데요. 다한증의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이 정도의 차이가 커서 고생하는 분들은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한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람 만나기 좀 부끄럽다, 뭐 만나기 힘들다,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죠. 네. 일반적으로 뭐 지하철이나 밀폐된 공간이나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좀 밀접하게 있는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혼자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은 아무래도 뭐 외모적으로나 화장이 지워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는 뭐 땀 냄새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손발 다한증, 손이 많이 나는 경우들은 아주 심하면은 이제 종이 시험지를 잡으면 이제 땀 때문에 뭐 시험지 종이가 찢어진다고 할 정도로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악수하는 것도 좀 꺼려지고 오히려 악수하면서 너무 자기가 뭔가 긴장되거나 너무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고 접촉을 좀 피하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땀이 나는 부위에 또 2차적으로 다른 뭐 피부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편한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다한증이 비교적 좀 흔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한증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땀이 나는 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좀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야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뭐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그냥 이제 참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다른 일상적인 방법을 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률은 정확히 뭐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인구의 뭐 한 0.6에서 4.6%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손발 다한증은 젊은 사춘기부터 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산후에 또 출산하고 나서 산후풍 증상처럼 식은땀도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다한증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산후풍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또 있으면서 또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또 다한증이 있는 경우들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나는 거라 또 다한증 자체를 또 가진 않고 오히려 또 노인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기운이 없어서 자한증이죠. 너무 몸이 화하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경우들은 그냥 나는 기운이 없구나 또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시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호소하는 불편 중에 땀 냄새 때문에 고민도 한다고 하시던데요. 이 다한증과 액취증은 어떨까요?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말 그대로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거고 이제 액취증이라는 좀 이제 불쾌한 악취가 이제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이제 땀샘 종류가 다릅니다. 관여하는. 그래서 이제 땀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아포크린 땀샘과 뭐 에크린 땀샘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액취증은 이제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그 피부 표면에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좀 분해가 되면서 피부에 악취가 나는 질환을 이제 액취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포크린샘이나 에크린섬이나 우리 피부에 있는 땀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 가지에서도 물론 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석돼 있고 수분이 많아서 땀이 묵은 상태가 되어 있고 땀 냄새가 나진 않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세균 감염도 잘 되고 뭔가 땀이 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다한증은 이제 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땀이 많이 나는 그런 것 자체가 불편한 거고 액취증은 오히려 이제 뭐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아포크린샘 그 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에서 네. 땀이 많이 날 때는 오히려 액취증 때문에 좀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인관계적으로 땀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약간 그 냄새 때문에 좀 대인관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발이 늘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다 보면 피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뭐 땀이 많이 나는 것들이 손발에 많이 나고 하면은 우리 뭐 습진이라든지 또는 뭐 곰팡이 감염인데 뭐 특히 이제 발 같은 데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무좀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무좀도 있고 또는 무좀 때문에 그 이후로 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겨드랑이나 이렇게 피부 살이 접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이제 습진이나 피부 질환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사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뭐 우울하거나 이런 또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한 것들도 2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가 궁금합니다. 일단 다한증의 치료에서 피부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온도를 높이는 거는 이 땀을 배출하는 이제 땀샘의 그 어떤 열 자극을 해서 그 땀샘의 활동을 둔화시키거나 땀샘을 파괴하거나 이런 쪽의 그런 치료들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양방 쪽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땀 분비도 감소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땀샘을 자체를 땀의 분비를 줄어들게 하는 또는 땀샘의 그런 신경 자극을 둔화시켜서 땀을 좀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전문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방법이니까 또 피부과 전문의나 다한증 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중등도 이상의 심한 다한증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셀프로 뭐 이런 거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하니까 그냥 단순히 핫팩을 대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전문적인 그런 치료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땀샘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럼 한의학적인 침 치료 도움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침 치료도 다한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뭐 기혈 순환을 한다든지 뭔가 이완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침의 혈자리 중에서 뭐 이제 합곡이나 음곡이라는 자리들이 땀 분비를 조절하는 신경과 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땀이 나는 것들이 내가
한번 땀이 나면은 정서적으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열도 잘 배출이 안 되고 뭔가 속에 이제 습담이라 그래서 노폐물이 자꾸 쌓여서 속에 열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땀을 줄줄줄 흐르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은 네. 오히려 이제 침을 놔서 순환도 시키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체하거나 그랬을 때에도 손발도 차지고 이제 뭐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것들도 체한 거를 풀어주는 침을 놨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네. 침도 한 가지 도움의 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탕약도 처방이 되기도 합니까? 네, 침보다 어떻게 보면 한약이 조금 더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들에서 적극적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한약에서는 이제 그 변증, 그 기본적인 이제 뭐 어떤 땀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에서 균형도에서 이 사람은 왜 땀이 많을 거냐 봤을 때, 네. 이 사람은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다. 이랬을 때는 열을 식혀주는 뭐 백호탕이라고 하는 약을 썼을 때 몸을 좀 체온을 좀 낮춰주는 쪽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몸을 차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열을 좀 내려주는 쪽으로도 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습담형이라고 해서 뭔가 막혀가지고 잘 체하고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사람들 굉장히 뭐 체중도 많이 불고 얼굴도 좀 붉으면서 항상 이제 얼굴도 뭔가 이렇게 기름이 좀 때가 많이 끼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습담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습담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을 써서 방귀왕기탕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좀 뭔가 불안하면서 이제 초조하면서 이제 뭐 좀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긴장만 하면 이제 땀을 줄줄줄 이제 흘리는 분들은 네. 약간 기혈이 좀 허한 거, 심혈이 좀 부족한 경우는 또 이제 보혈 안신탕이나 이렇게 좀 뭔가 좀 피를 좀 보충시켜주고 기운을 잡아주는 이런 쪽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여름철에 생각하면 이제 삼계탕 생각하시는데 네. 보통 삼계탕에 인삼이나 황기 같은 거를 들어가는 게 그런 약들이 보기시켜주면서 땀구멍을 좀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운이 없을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증상이나 어떤 변증에 따라서 한약 처방들을 좀 다르게 하면서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또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뭐 정확하게 다한증을 진단받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불편한 정도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심하면은 뭐 필요한 그런 민간요법 또는 뭐 제습제나 또는 뭐 흡수제 이런 것들을 좀 바르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차를 먹거나 허브티를 좀 사용하거나 또 뭐 알로에 같은 경우들도 뭐 쓰거나 또는 뭐 소금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심하지 않은 그런 네. 상태에서는 잠깐 해보시고 또 이것만 가지고 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다한증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고 하면 꼭 진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의의 진단하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다한증은요, 치료를 해도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말도 하고요. 또 치료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이 보상성 다한증은 말 그대로 다한증을 치료를 하고 생기는 이후에 다른 부위, 그 특정 부위를 막았더니 그게 우리 몸에서 땀이 배출이 그쪽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나는 것을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수술 치료, 우리 몸에서 땀이 많은 이제 손 다한증이나 뭐 이런 쪽 겨드랑이 쪽에 그 교감신경을 절제해서 이렇게 수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땀과 관련된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 실제로 이제 땀이라는 거는 기능들이 우리 체온도 조절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땀이 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나야 되는 부분들을 통로가 막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한 것 관련된 부위 이외에 뭐 머리에서 땀이 난다든지 또는 발에서 땀이 난다든지 뭐 등에서 땀이 난다든지 허벅지에서 땀이 난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서 땀이 나는 거를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아마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이 수술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한증인 분들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땀 나는 거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땀을 잘 흡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땀을 잘 배출하는, 요즘에는 이제 뭐 스포츠 그 관련되는 옷들은 특수한 소재로 이제 땀 배출이 잘 되고 좀 잘 환기도 이렇게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체온 조절에 유리하거든요. 이제 우리 너무 면 소재로 가면은 오히려 땀 날 때는 이게 축축하게 젖어 있기 네.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거나 뭐 땀 난 게 이렇게 좀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 이제 긴장을 하고 더 신경 쓰이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땀이 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는 뭐 피부 감염이라든지 습짐에 대한 그런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다한증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한증 자체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나 땀이 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한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경험의 멸종이네요. 뭐 경험이 사라졌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것,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느꼈던 것들이 예.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다 간접 경험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네. 그것을 주도하는 에너지 동력이 있죠. 바로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입니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가상현실 기술이 인간의 감각 기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후각과 미각과 촉각은 둔화하고 있고 시각과 청각은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만으로 뭔가를 알고 경험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경험의 멸종은 인간의 감각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가만히 한번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은 디지털 기술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했죠. 가만히 실내에 앉아서 그냥 챗GPT에게 뭐든지 맡겨요. 질문하면 똑똑하게 다 답변을 합니다. 맞아요. 또 직접 만나기보다는 요즘은 비대면 미팅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들과도 화면을 통해서 마주하며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핵심적인 직접 경험들. 예를 들자면 대면 소통, 손으로 뭔가를 쓰고 그리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또 무언가를 감각하는 것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책은 문화 비평가이면서 역사학자인 크리스틴 로젠이 썼는데요. 경험이 소멸하는 21세기적인 현상을 탐구하면서 그 소멸이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간접 경험으로 대체되는 세상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데요. 사실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어 사전에 경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는 행위 또는 그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경험의 본질은 직접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직접 실제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은 겪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식당의 평점을 확인을 하고 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맛을 알죠. 그리고 그렇네요. 네, 어디 갈지 결정을 합니다. 네.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당을 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평가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도치 않게 어떤 식당에 가서 뭐 새로운 맛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의외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모두 다 안정적인 선택지만 있다 보니까 네. 새로움의 충격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경험의 멸종이 인간다운 삶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책에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1년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포기할 것인지 질문하니까 예. 무려 64%가 나는 투표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 전 세계 청소년의 53%가 내가 선호하는 기술을 잃느니 차라리 후각을 잃는 편이 낫겠다라고 대답한 것도 충격적인데요. 네. 저자는 이렇게 기술로 매개된 경험이 직접 경험을 추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직접 실제로 해보는 거, 이 직접 경험이 참 중요한 건데 기술로 매개된 경험이 직접 경험을 추월하는 시대가 왔다.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세상에서는 게임, 먹방, 언박싱 온갖 종류의 간접 경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순간에 남의 경험을 이제 엿보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책에 보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한 부부가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캐릭터를 딸처럼 키우느라고 실제 자신의 아이는 굶어 죽게 했던 그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가 소개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네요. 육아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 아이는 팽개쳐 놓고 게임 속의 가상 캐릭터 딸 키우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생후 3개월 된 친딸이 굶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렇군요. 현실에서는 육아는 지옥인데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의 아이에게는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밥도 줄 수 있고 웃게 할 수도 있고 기저귀 갈아줄 수 있고 쉽게 만족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가상 세계에서는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얻는 고통, 땀, 눈물 이거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네.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쾌감만을 쫓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의 불편함에 눈 감아 버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좋아요를 누를 일만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타인이 올린 음식 사진을 보고 네. 여행 사진을 보고 취미 사진을 보고 명품 사진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요. 네. 이렇게 저자는 인간의 경험이 겪는 일에서 보는 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행지의 모습보다 여행에 떠난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동영상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중계하는 리액션 영상이 유행하는 거. 네. 우리는 더 이상 경험으로부터 현실을 배우지 않고 가상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여행한다고 느끼고 또 먹방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다는 게 그게 더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요즘 리액션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고. 리액션 영상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겁니다. 네. 내가 몸소 경험하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짧게 엿보기를 하는 건데 말씀드린 리액션 영상은 간접의 간접입니다. 간접의 간접이요. 이중 간접 영상이에요. 와. 본인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 더 나아가 제3자가 이걸 보면서 내뱉는 리액션을 보면서 네. 예, 쾌감을 넣는 거예요. 그렇군요. 본인이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않고 네.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리액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간접의 간접인 거죠. 저자는 리액션 영상은 경험 표절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속의 사람들과 그 순간 함께 있는 것처럼 네. 느끼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챗 GPT하고 연애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실에서 연애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네.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 면이 돈도 있죠. 써야 하고요. 감정 다툼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챗 GPT는 늘 나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고요. 늘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에 대해 답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봇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더 만족스럽다. 진짜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이런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가볍게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나씩 사례가 추가될수록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험의 멸종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신 세계에도 참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책에 보면 손글씨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요즘 사실 손으로 글씨 쓰는 분들 잘 안 계세요. 지금 볼펜을 들고 막 이렇게 점점 보기 쓰시잖아요. 힘들어졌어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사무실에 앉아서 타이핑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잉크와 종이가 주는 이 감각적인 경험, 종이 넘길 때 그 소리, 손글씨가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요. 영어 필기체를 제대로 쓸 줄 아는 미국 청소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중국에도 제필망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펜을 들었는데 글자가 생각나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중국어가 어려우니까 네. 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 하지만 저자는 손글씨는요. 인쇄된 글자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소중한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필사 열풍 불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가운 현상인 것 같아요. 뭔가 문장을 옮기면서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유행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찾는 하나의 형태라고 안간힘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의 멸종.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다림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잖아요. 실제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를 끝나야 나는 이야기를 하죠. 네.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올릴 수 있어요. 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겹칠 수가 있어요. 네. 기다림이 필요 없어진 건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사람들이 400밀리초의 지연도 길게 느낀다라는 사실을 포착해서 기계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동영상 2,300만 개를 시청한 시청자 670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네. 2초를 못 기다려요. 2초 안에 재생되지 않으면 네. 바로 시청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계속 알고리즘 우리에게 이거 끝나면 이거 봐라고 네. 계속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실패할 확률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시대에 살게 되면서 기다림이 사라졌고 네. 그 말은 곧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인데 이런 것도 함께 거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좀 충격으로 전 다가오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이 거세되고 있다. 이게 지나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험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패, 지루함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루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던 약속 얼마나 설레요. 네. 또 줄을 서서 공연장에 들어갈 때 뭔가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또 아무 이유 없이 떠난 산책에서 갑자기 어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시간 소비가 아니라 다른 경험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공감각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신경학자들은요. 딴 생각 이것이야말로 네. 인간 정신의 고유한 창의성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네. 나 자신을 인식하고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어떠한 기억을 강화하고 네.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생각들은요. 모두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가치들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짧은 지루함조차 견딜 수 없게 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복잡한 감정들을 그냥 좋아요라는 단순한 것으로 대체하는
이걸 저자는 감정의 아웃소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눈앞에 관광지의 풍경보다 이걸 어떻게 잘 사진을 찍게 나올 것인가 막 구도를 맞추고 네. 각도를 맞추고 이게 기술로 매개된 쾌락이거든요. 참 누구나 공감할 법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짚어주고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상세계에 이렇게 머물수록 현실 감각은 떨어진다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 경험은 언제나 우연적이고 계산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세상이고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책의 표현에 따르면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은 사실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를 찾았고 마음에 드는 맛을 찾기 위해서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 게 당연했어요. 네. 반복과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실패의 경험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온라인에 정보 다 올라와 있고요. 취향도 균일화되고 있습니다. 네. 음악, 여행, 우리가 경험해서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안정적인 선택지들이 다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새로움의 충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 주의력, 창의력, 인내력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본연의 능력들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아이가 서로 눈맞춤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강렬한 눈맞춤을 하면 심박수를 높일 수 있고 또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죠. 네. 대면 소통은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공감 능력과도 직결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지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인 능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결국 저자는 경험이 멸종된 시대에 인간다움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불편함과 동시에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경험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모두 기술에게 맡길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묵직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나누면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 경험의 멸종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세 곤잘레스의 스텝 아웃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